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오지혜 마녀님, 왜 대형주 투자자들 천천히 다리를 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셨는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예컨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좋잖아요. 삼성전자의 향후 먹을거리가 어디냐? 결국은 파운드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파운드리에 얼마나 주문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반도체의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존에 잘하던 메모리 말고요. 향후의 성장 동력이 어떠냐 이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파운드리가 그 투입 대비 산출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장은 아무리 봐도 사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브레이브님 이게 결국은 한국 증시가 선진국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신흥국 안에 묶여 있으면 글로벌 펀드는 벤치마크 따라서 무조건 팔게 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편입이 돼야 되는데 선결 조건은 외환 시장의 완전 개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외환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된다. 근데 이걸 우리 정부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경제, 이 환율 싸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IMF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전에는 이게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트라우마. IMF 시대에는 이거보다 더했어. 항상 얘기하는 그 IMF 시대를 드라마로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볼게요. 뉴스원의 김성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90년대를 추억하는 드라마 한 편 가져오셨네요. 네, 촌놈들의 전성시대라는 부제가 있는 드라마죠. 94학번이 주인공인 드라마, 75년생이죠. 그래서 응답하라 1994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가 오프닝곡으로 사용됐었죠. 네, 여기에 뭐 용소야 보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등장하고 공중전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국 월드컵 얘기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자, 94년 새내기들은 알 수 없었겠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그 3년 뒤 IMF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공포의 기억을 넘어서 거의 기억의 공포로 남아있죠. 그때 부도뉴스가 끊임없이 나왔을 때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그 서막이 시작된 때가 1994년 글로벌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그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틀었고요. 그래서 1994년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들어가 있던 외국 큰손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놀라서 기준금리를 앞다퉈 올려서 외화자금 이탈을 막으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고 또 다른 통화 가치는 추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돈을 끌어가던 그 시기에 사실은 일본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이 급전을 빼가지 않고 조금만 우리에게 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줬더라면 그 상황까지 안 갔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응답하라 1994가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이 청년들의 사랑 얘기가 중심이기는 한데 경제 현상이나 알아두면 유용할 경제 용어들도 많이 등장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키워드 첫 번째로 IMF 외환위기 당시의 채용 한파와 현재를 비교해보는 걸 한번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자,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볼까요? 1997년 11월로 가보겠습니다. 극중의 주인공 나정희, 그 연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교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죠. 기자님이 나정희 하실래요? 네, 제가 나정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교수님, 왜 채용 공고가 이것밖에 없어요? 뭐 이제 쭉쭉 들어오겠지 뭐. 삼성현대에서 벌써 한 5천 명은 뽑지 않겠어. 근데 윤진이는 벌써 신입사원 연수도 끝났다던데.
네, 저도 지난주에 증권회사 최종 면접까지 붙었어요. 아 그래 어디? 고려증권요. 아 고려증권 이거 기억하시면 고인물 맞습니다. 59년에 태창증권으로 개업을 했다가 97년에 IMF 시기에 결국 부도가 나서 98년에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 회사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 나정희는 결국 고려증권에 채용될 꿈에 당시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극중에서는 이제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고려증권으로부터 가까스로 채용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1997년 11월 21일에 이제 TV에서 그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멘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진행자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제를 내세우며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젠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삼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참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IMF 위기가 터진 그 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의 이런 담화 내용이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장면을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용 합격 통보 받고 축하 파티를 벌이던 나정희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완전히 얼어붙죠. 그래서 성나정이 이렇게 읊조립니다. 내 생애 최초로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날 거짓말처럼 나라가 망했다.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아시아의 용에서 지렁이가 되었고 찬란한 X세대였던 우린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학번이 되었다. 네, 저도 대학 다닐 때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 IMF 경제위기 여파로 증권업계 8위였던 고려증권이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요. 금융기관 중에는 첫 번째 부도 사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텐데 종금사라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이때는 종금사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회사에서 MBA도 보내준다 했었는데 이런 회사들도 순차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극중 성나정과 같이 이 외환 위기를 앞두고 졸업했던 학생들, 당시에 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극심한 채용 한파를 겪게 되죠. 자, 코로나19 시기로 다시 시간에 거슬러 올라와 보면 지금 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결국 청년들의 이 취업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와 IMF 외환 위기 시기를 비교해 보면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요. 청년층이 15에서 29세를 말하는데 이 청년층 고용률이 IMF 이전이 96년 때 역대 최고인 무려 46.2%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45.6%로 떨어졌고요. IMF 이듬해 98년에는 무려 40.6%로 확 떨어졌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요. 2019년에 청년층 고용률이 43.5%였지만 2020년에는 42.2%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선 1월에서 41% 수준에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9월에는 45.3%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고용률만 놓고 보면은 지금도 그때 못지않게 채용 시장이 좀 힘들다 이런 상황인데 자 어떤 기준에 따라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겠지만 99년 이전이라고 치면 통계청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예, 통계청에서 1999년 이전에는요. 조사 주간에 한 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1999년 이후에는 구직활동 인정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이전에는 1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묻다가 나중에는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느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계 수치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구직 기간이 한 주 이렇게 기준이 적용됐던 96년에 청년 실업률은 어땠습니까? 예, 당시 4.6%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는 5.7%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IMF 사태 이듬해인 1998년 12.2%로 1년 사이에 무려 2배나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IMF 위기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전반적으로 쪼그라들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규 채용 감소, 청년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가 작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청년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크게 타격받는 데 기인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사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일자리 찾을 때도 뭐 한 20몇 년 전입니다만 그때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걸 좀 바꾸면 좋을까요? 네, 지금 좀 구조적인 변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서 내놓은 분석은요, 에코세대, 그러니까 1979년에서 1992년 출생자인 에코세대가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구직 경쟁이 심화하고 고용 창출력도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중국도 우리나라 산업을 추격하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지금 정년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IMF 시기 우리가 기성세대가 가장 어려웠다고 기억하는 그때하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하고 지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IMF 시기 때는요, 일단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제조업은 물론이거니와 그나마 남아있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키오스크도 요즘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점원을 쓸 필요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또 무인 점포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때문에 일자리 감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 그것만 고려하면 되었다면 이제는 기술의 발전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자리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시장이 필요로 하는 노동 능력의 변화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업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모로 고민할 바가 많은데 자, 응답하라 1994 속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제 한파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드라마 속 경제 현상 어떤 걸 뽑아오셨나요? 네, IMF랑 코로나 사태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유동성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유동성 위기를 키워드 두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 혹은 유동성이 말라간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체 유동성이 뭐예요? 네,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유동성이라는 건 이리저리 흘러 움직이는 성질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어떤 고정된 자산을 시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이런 돈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과 달리 현금은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 모세혈관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요. 부동산과 같이 고정된 자산을 그만큼 현금으로 바꾸기 쉽다는 것이고요. 유동성이 낮다는 것은 그 다 반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근데 인기가 없다. 그래서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쓰게 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돈맥 경화. 이거 사실은 기자들이 지어낸 용어예요. 그 돈맥이 경화되고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네, 동맥경화라는 걸 따서 만든 얘기인데요. 혈관에 피가 잘 돌지 예.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동성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현금이 막혀서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럼 돈맥경화로 위기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기업이나 금융기관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에 우리나라에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도 결국에는 달러를 제때 끌어다 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정책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빚을 한껏 끌어다 쓰면서 무분별한 과잉 투자 벌였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10대 재벌 부채 비율만 50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빚이 5배 이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뜻하지 않게 태국에서 금융위기라는 대형 상태가 터진 겁니다. 이게 아시아 전체로 확산하면서 한국까지 덮친 거죠. 이게 이른바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다 이렇게 불렸던 그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단기 차입으로 채권을 많이 끌어다 썼다가 이걸 갑자기 갚으라고 하니 만기 연장이 안 돼서 기업들이 다 하나씩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보도의 날 영화 보시면 이런 상황이 잘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자금줄에 대한 걸 항상 우리가 주시하고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을 줄여나가겠다. 이른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증시에도 이슈인데 테이퍼링. 요건 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 네,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 축소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연준의 경우 우리나라는 다르게 매달 국채랑 주택 저당 증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 즉 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테이퍼링을 이제 그만 멈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 파티가 이제 막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점점 걷어들인다. 수도꼭지를 살살 잠그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이걸 마무리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걸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게 각국 중앙은행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외환위기, 금융위기 경험한 만큼 부작용은 줄이면서 회복세를 좀 빠르게 하면 좋을 텐데 요책이 있을지 저희도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원의 김성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